다음 37번 윈도우즈 서버에서 DNS 서버, 아까 DNS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그랬죠. 역할에서 레코드의 형식과 기능의 설명이다. 이중 잘못 연결된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은 알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DNS 설정을 안 해본 분들은 외우기만 해서는 좀 이거를 어렵고 재미도 없어요. 이제 저처럼 뭐 옛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설정을 막 20 몇 년 동안 계속 해왔고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설정 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걸 딱히 안 해도 그냥 바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처음 그 수검자 입장에서는 어렵죠. 이걸 단순히 외워야 된다면. 그럼 이런 것들은 60점만 넘으면은 우리 네트워크 관리사는 과락도 없고 그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몇 문제 틀려도 전혀 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냥 외워보시고 안 되면은 그냥 몰라도 전혀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외워두시고 안 그러면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설명은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레코드 형식 A는 어드레스의 약자인데 이제 주소에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서비스 DNS가 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도메인 네임을 그러니까 이제 IP 주소로 실제로 네트워크 할 때는 우리가 인터넷을 하려면 IP 주소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구글에 접속을 한다든지 뭐 다음 네이버 이런 데 접속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IP 주소를 알고 접속을 해야 되는데 아나요? 모르죠. IP 주소는 어렵기 때문에 무슨 숫자로 되어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알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주로 쓰는 게 예를 들면 구글.com 뭐 네이버.com 다음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접속을 하죠. 그 도메인 네임을 치면은 그게 누군가가 IP 주소가 있어야지 통신이 되니까 그것을 IP 주소로 매핑 즉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 이제 서비스가 DNS인데 그 중에 이제 A라고 쓰는 게 A 뒤에 뭘 쓰냐면은 IP 주소를 써요. 그래서 그 IP 주소가 이제 그 도메인 그러니까 이 특정 도메인을 가려면 그 IP 주소로 보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는 32비트 IPv4고 근데 똑같은데 A 4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32비트가 4개가 되면 몇이죠? 128비트죠. 그러니까 128비트인 IPv6를 나타내는 거 똑같은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A 뒤에는 IPv4 주소가 오고 A 4개짜리는 IPv6 주소가 온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C네임이라는 것은 캐노니컬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설정된 그러니까 A로 설정돼서 A라는 그 레코드 여기 값으로 설정된 그 IP 주소 있죠. 그게 이미 설정돼 있는데 그 설정된 호스트 이름으로 별칭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을. 그래서 C네임 실제 도메인 이름과 연결되는 가상 도메인 이름이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별칭입니다. 가상 도메인 또는 별칭, 별명, 캐노니컬 네임이에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4번 NS는 네임 서버를 말해요. 이 도메인을 이 호스트를 찾아가려면 어떤 네임 서버를 참조해야 될지 네임 서버를 말합니다. 주어진 사서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서함이란 용어는 여기는 사서함은 이메일이죠. 사서함 나오면은 무조건 MX 이렇게 하시면 돼요. MX. NS가 아니라 MX입니다. 사서함은.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얘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38번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내린 명령어를 커널에 전달해주는 역할. 우리가 운영체제 하면 운영체제의 핵심 요소가 커널과 쉘이 있죠. 커널은 프로세스한테 그러니까 일꾼한테 일을 시키는 역할을 하죠. 프로세스 생성과 소멸, 프로세스 관리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이 프로세스한테 사용자가 그 이제 쳤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했다든지 이런 이벤트 발생이랄지 아니면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을 전달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 심부름꾼 역할을 해주는 게 쉘이죠. 그래서 정답은 쉘이죠. 운영체제를 좀 이해하시면 리눅스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운영체제 내용이기 때문에 윈도우즈든 유닉스든 뭐 맥OS든 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수압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수압 영역이라고 하는 좀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와 있네요.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운영체제를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부팅을 하고 운영체제를 실행하면은 그 운영체제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올라가죠? 하드웨어의 어떤 부분에? CPU에 올라가나요? 하드디스크에 올라가나요? 아니죠. 어디에 올라가요? 램에 올라가죠. 그 램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드디스크나 SSD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램에 이렇게 옮겨져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램에 로드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운영체제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램의 공간이 충분해야겠죠. 이 프로그램이 실행할 만큼 충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무한정으로 창을 많이 띄워가지고 계속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그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운영체제 얘기입니다. 실행이 되면 램이 계속해서 점점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엔 램이 부족하게 돼서 시스템이 다운되죠. 다운이 돼요. 그래서 멈춰버리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기능이 수압이에요. 수압. 이것은 이제 그 윈도우즈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주로 이것이 이제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수압 파일, 페이징 파일이라고 불리는, 윈도우즈 열어보면 가끔 이제 파일 하나 사이즈인데 몇 기가 된다든지 몇십 기가 몇백 기가 되는 파일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수압 영역을 해줘요. 근데 윈도우즈는 자동으로 이게 커졌다 적어졌다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뭔가 윈도우즈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리눅스 얘기예요. 리눅스는 이것을 파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리눅스도 설정에 따라서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권장하지도 않고 급할 때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압 영역이라고 하는 것, 즉 파티션으로 아예 그 공간을 이제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이게 이제 파일로 만들어져서 동적으로 할당되니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리눅스는 파티션을 아예 나눠버리니까 이 공간은 아예 비어 있어도 다른 용도를 쓰지 못하고 이제 수압 영역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수압 영역은 뭐 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메모리가 부족했을 때 이 메모리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게 해서, 하드디스크는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많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SSD 메모리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많은 공간이 있는 것을 메모리한테 빌려줘서 메모리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가짜로 하드디스크 일부 공간을 메모리인 것처럼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불러요. 이제 가상 메모리죠. 가상 메모리 반대는 램 디스크라고 하죠. 메모리가 너무 많으면 메모리를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혹시 메모리가 몇 테라 된다든지 그러면 메모리를 쪼개가지고 하드 디스크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램 디스크라고 하죠. 그러면 엄청나게 빨라요. 대신 메모리는 휘발성이니까 껐다 키면 없어지죠. 이 수압 영역도 가상 메모리, 그러니까 실제 영역은 하드 디스크에 있지만 메모리처럼 이제 껐다 키면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라서 마치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게 답인지. 올바른 것은 1번, 수압 영역이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 양을 늘리기 위한 디스크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2번, 수압 영역은 가상 메모리 형태로 이용되며, 이거 맞죠? 실제 물리적 메모리와 같은 처리수. 이건 전혀 이제 다르죠. 앞에 부분은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에부터는
이제 틀렸죠. 실제 물리적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는 이제 하드디스크나 SSD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처럼 작동만 하지 실제 속도는 하드디스크나 SSD 그 자체 그 이제 실제 물리 매체의 속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틀린 얘기고, 시스템이 부팅될 때 부팅 가능한 커널 이미지 파일을 담는 영역, 이 설명 자체가 틀렸어요. 이것은 영역이고, 이제 10MB 정도면 적당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내용도 틀렸고 용량은 어떻게 이제 처음에 리눅스를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이제 설정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다 수동으로 설정을 했어요. 지금도 수동으로 뭐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예전에는 이 수압 영역의 파티션 파일 사이즈는 이제 뭐 매수로 해라 이런 것들 정답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례상 실제 물리 메모리 사이즈의 2배 정도 했어요. 메모리가 예를 들면 4기가다 그러면 여기는 8기가로 하고, 메모리가 8기가다 그러면 수압 파티션을 16기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게 이제 많이 들어맞았는데 메모리가 워낙 작으니까, 지금은 메모리가 뭐 16기가 32기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니까 오히려 메모리가 많아지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메모리가 부족해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압 영역을 아예 수압 파티션을 아예 만들지 않아도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만든다고 해도 메모리가 뭐 32기가인데 수압 파티션을 64기가 이렇게 이제 무조건 2배 이렇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답은 없는데 관례상 일반적으로 시험에 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제 메모리의 실제 물리 메모리의 2배 정도를 수압 영역으로 잡아왔다 예전에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4번 리눅스에 필요한 바이너리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 이것도 틀린 얘기죠. 답은 그래서 1번인데, 근데 제가 아까 대충 맞는 얘기라고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1번에 보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완전히 틀렸으니까 2, 3, 4번은 완전히 틀렸으니까 1번이 답이긴 한데,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보면 수압 영역이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 양을 늘리기 위해서, 메모리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메모리의 부족을, 메모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다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마치 이것은 메모리 양을, 메모리가 그냥 아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도 메모리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 수압 영역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메모리 양이 충분할 때는 수압 영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의 다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메모리 양 자체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뭐 어감은 이상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 한 80%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이 1번이 답일 확률이 뭐 80%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 답일 확률은 100%죠. 2, 3, 4번이 완전히 틀렸으니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뭐 클레임 거리는 아닌데, 그러나 이 1번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제 느낌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그냥 40번은 넘어갑시다. 윈도우즈에서 액티브 디렉토리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해주는 뭐 인증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 서비스라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주는 네트워크 전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리눅스에서는 이제 LDAP이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LDAP을 쓰고, 윈도우즈에서는 이 액티브 디렉토리도 LDAP 프로토콜 써요. 그래서 LDAP이라는 프로토콜을 확장해서 만든 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윈도우즈보다는 리눅스를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오랫동안 이제 리눅스를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는데, 리눅스보다 윈도우즈가 좋은, 거의 서버 차원에서 좋은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개체에 접근했을 때 기록이 남도록 감사 정책을 설정하였다. 이를 시스템에 바로 적용하기 위한 명령. 이것은 외우셔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뭔가 생각해 봅시다. 감사 정책을 설정하였다. 이게 이제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찍어야 되죠. 찍어야 됐을 땐 제가 보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감사 정책, 아까 로그 같은 걸 말한다 그랬죠. 보안 로그에 기록하는 것을 감사 정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사 정책을 설정했는데 이것을 시스템에 즉시 지금 내가 정책을 만든 것을 바로 반영하기 위한 명령어죠. 그럼 앞에는 다 gp라는 게 붙었네. 뒤에가 중요한데 뭐 리절트일까요? 픽스일까요? 업데이트일까요? 툴일까요? 리절트는 뭔가 이제 결과 이런 느낌이 들고, 픽스는 고친다는 느낌이 들고, 툴은 도구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업데이트는 반영해라, 지금 업데이트 시켜라 이런 느낌이 들죠. 때려 맞춰도 이것은 맞을 수가 있어요. 전혀 몰라도. 답은 실제로 답이 3번이에요. gp 업데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리눅스 시스템 명령어 중 루트만 사용 가능한 명령어. 여기는 이제 리눅스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pwd는 아까 현재 디렉토리 위치를 보여주는 명령어고, 여기 뭐 is 라는 명령은 없죠. ls겠죠. 그래서 ls는 이제 디렉토리 리스트, 윈도우즈에서 dir이라는 명령어 똑같습니다. 디렉토리 리스트를 보여주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어고, rm은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죠. 여기에 이제 답은 chown이에요. chown은 change owner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에 많은 계정들이 있는데, 그 계정을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A라는 사람 거였는데 이것을 B라는 사람 걸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용자끼리 돼버리면 안 되겠죠. B라는 사람이 A 건데 chown은 명령어가 가능하면 A 거를 내 거로 변경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훔쳐갈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것은 루트만. 여기서 루트는 슈퍼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이것을 이제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루트라는 용어 안 쓰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쓰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관리자죠. 그 유닉스, 맥OS, 그 다음에 리눅스, 맥OS도 결국 이제 유닉스니까 그런 이제 운영체제들은 다 루트란 용어를 씁니다. 루트. 그 다음에 42번 윈도우즈 서버 2008 R2의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설계된 명령 라인 셀 및 스크립팅 언어로 강력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서버상의 수많은 기능에 손쉬운 자동화를 지원하는 것.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쉘이에요. 뭐 234, C쉘, 콘쉘, 본쉘 이런 것들은 다 리눅스 쉘이네요. 유닉스에서도 나온 쉘이고. 1번 파워쉘입니다. 윈도우 쉘. 파워쉘. 그 다음에 43번 로컬호스트에서 도메인 쿼리를 어느 네임 서버에게 질의할 것인지 결정해주는 파일로 도메인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일은,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etc resolve comp예요. resolve conf. resolve conf라는 곳에 네임 도메인 서비스의 IP 주소를 거기다 이제 적어 놓으면은 그 네임 서버를 찾아가는 거죠. 1차 네임 서버, 2차 네임 서버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resolve conf가. 그 다음에 44번 리눅스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설정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토리. 리눅스의 거의 대부분의 환경 설정 파일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바에 있습니다. 바.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자, 리눅스의 거의 대부분 환경 설정 파일은 이제 etc에 있어요. etc.
바는 뭐냐면 베리어블의 약자예요. 가변적인 값들.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그 용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대표적인 게 바 아래에 들어가는 게 뭐 로그 파일 같은 거. 바에 이제 로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로그가 계속 기록해서 쌓이죠. 이렇게 용량이 추가되겠죠. 그 다음에 뭐 메일 같은 거, 메일이 와도 메일이 계속 오면은 쌓이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우면 지워지고, 그래서 변하는 거죠. 값이죠. 바에 바 스프 안에 보면 메일 이런 디렉토리도 있고, 또 스플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프린트 같은 것들 할 때도 우리가 스플링 한다고 그러는데, 프린터를 하면은 즉시 프린터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이제 컴퓨터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속도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정 공간에 저장해서 프린트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스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스플링을 하는 이제 디렉토리가 바 스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스플도 프린터가 잔뜩 이제 그 버프가 차여 있으면 스플 사이즈가 커져 있을 테고, 이제 사이즈가, 그러니까 프린트가 다 되면 사이즈는 줄어들겠죠. 이렇게 가변적인 가변 길이의 뭔가 값들을 저장하는 곳이 바다. B는 바이너리 약자예요. 가장 기본적인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는 데고, DV는 디바이스 약자입니다. 리눅스의 모든 장치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45번. 윈도우즈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또는 서버와 또 다른 서버 간의 인증 및 상호 인증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인가 동시에 일종의 키 분배 센터에 해당하며 버전 5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이고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커버러스입니다. 리눅스에서 인증과 관련된 정말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커버러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라도 반드시 알아두세요.